헌법재판소가 이럴 거면 도대체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런 헌법재판소 필요합니까? 87년 헌법에서 이 헌법재판소를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하는 조건으로 헌법재판소 설치가 헌법에 반영이 됐는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우리나라 헌정을 지금 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분노가 지금 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게 된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받아서 다음번 개헌 때는 헌법재판소가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내란을 저지르고도 넉 달 동안 파면을 못하고 여전히 내란 세력들이 국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지금 이런 헌법재판소는 필요 없죠. 자, 오늘 한겨레 신문에 그 칼럼이 하나 실렸는데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4가지 착각이라는 칼럼인데, 저는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는 내용의 칼럼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칼럼의 그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자, 내란 사태가 드러난 4가지 착각. 우리가 하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이냐? 첫 번째 착각은 헌법재판관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일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지금까지도 헌재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헌법재판관은 헌법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헌법재판관은 헌법만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 3명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이들이 헌법만 생각하면 이렇게 단순 명료한 사건에 대해서 선고를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다 생방송으로 지켜본 국회의 침탈 장면을 다 봤는데 헌법재판소가 그거 하나만 봐도 윤석열은 파면입니다. 그런데 내란 사태가 지금 넉 달이 다 돼가도록 아직까지 선고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내란 수괴를 비롯한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국가 요직을 다 장악하고 내란 진압을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인데, 우리가 박근혜 촛불 집회 때도, 탄핵 촛불 집회 때도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을 석방하고 김건희를 비롯한 이 범죄 의혹에 대해서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고, 법원은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시키고 있고, 국민의힘은 내란을 진압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명백한 내란 사태에도 윤석열 파면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지만 실제 권력은 국민에게 있지 않고 소수 엘리트에게 독점돼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엄청난 구멍을 이번에 확인하게 된 거죠. 이런 명백한 내란 사태에서도 이것을 진압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3분의 2가 윤석열의 파면을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도 윤석열 파면을 못하고, 이것은 권력이 국민에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착각은 우파 엘리트에게도 애국심은 있을 것이다. 사실은 우파 엘리트란 이 용어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세력과 국민의힘을 우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편의상 우파라고 그동안 해왔으니까 우파라고 하지만 이런 매국 좀비 세력들에게는 애국심이란 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애국심이 있다면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국가 신인도가 추락하고 경제가 폭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져만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막고 있는 게 소위 우파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사회에서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독점하고 윤석열의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자기의 이익, 자기 세력의 이익, 기득권의 수호, 기득권의 유지, 그리고 자신들의 평판, 안위 이런 것만 중요하지 국가 국민 따위는 안중에 없다. 그래도 설마 있겠지. 애국심은,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을 것이야
라고 착각을 해왔는데 그야말로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착각이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이건 이재성 논설위원이 한 말인데요.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있죠.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협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모든 걸 검찰, 법원으로 끌고 가는 게 정치의 사법화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또 사법의 정치화 문제가 있죠. 사법부가 법의 토대 위에서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아니라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려서 판결을 하는 게 사법의 정치화인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진짜 문제를 가리는 그런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뭡니까? 정치 검찰의 폐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럼 검찰이 정치권에 다시 진출을 하고, 이런 정치 검찰의 폐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리는 말입니다.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는 누구의 책임인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냥 비판하기는 좋지만 정치 검찰의 해체, 검찰의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잊게 만드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소위 민주 언론도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이야기해왔는데, 이번 사태, 내란 사태를 보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정치 검찰이 문제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이 돼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이 돼서 군림을 하고 결국은 연성 쿠데타를 통해서 대통령직까지 오르고 다시 검찰로 모든 국가 요직을 장악하고 정적을 탄압하고 내란 사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있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이 정치 검찰의 문제, 검찰의 권력 집중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로 우리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왔던 것이 착각이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저는 이재성 논설위원의 한겨레 신문 이 칼럼에 동의하고요. 이번 내란 사태를 진압하고 나오면 이번에 우리가 확인하게 된 이 네 가지 착각을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온 국민이 숙고해서 제도 개혁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머리끄댕이님이 헌재가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완전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차 내란은 윤석열, 김용현과 군인들이 일으켰습니다. 자, 2차 내란은 국민의힘, 검찰, 그리고 직위원 판사, 언론이 일으켰습니다. 윤석열을 풀어줬죠. 자, 3차 지금 내란은 헌법재판소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내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한창, 정형식, 김복형, 이 세 명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를 계속해서 지연시키면서 3차 내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란 사태가 진압되고 나면 탄핵의 확정 절차를 확실히 손봐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9인에게, 지금 현재는 8인이지만 9인에게 이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게 너무나 위험하다. 헌법재판관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그래도 헌법재판관인데,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데 헌법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게 완전히 착각이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서 너무나 명백한 내란이잖아요.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탈하려고 했고,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정적을 제거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내란 사태에도 우리가 이 내란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에 너무 허점이 많다는 거죠. 지금 윤석열이 정말 어리석으면서도 또 똑똑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이 내란 진압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습니다. 자, 윤석열은 자기가 연성 쿠데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김건희와 처가에 엄청난 비리 의혹이 있습니다. 이채 양명주,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대통령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윤석열은 집권 이후에 정치를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나는 탄핵당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해 총선 때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야당의 200석 이상을 저지하기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였고, 그래도 여당에서 일부 이탈하거나 총선에서 패배할 것에 대비해서 자기가 탄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2중, 3중, 4중으로 해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본인의 인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능력이 있고 도덕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이런 사람을 임명한 게 아닙니다. 능력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도덕적인 하자, 흠결, 일부 위법한 사항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의 임명의 기준은 내가 탄핵당하려고 할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그러려면 오히려 도덕적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사람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임명해 놔야지 본인의 하자가 드러나서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지키려고 할 것이고, 또 윤석열이 자리만 준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 위주로 전부 다 임명을 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을 비롯해서 헌법재판관, 지금 조한창 재판관도 그런 경우죠. 정영식, 물론 김복형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김용현, 검찰총장의 심우정, 서울중앙지검장의 이창수, 감사원장 최재해, 이런 사람으로 전부 깔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진압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능력, 도덕성, 자질 이런 건 다 무시하고 내가 탄핵당했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그게 제1의 기준으로 다 뽑아놨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시나리오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태는 거의 망국적 상황입니다. 지금 한겨레 신문이 오늘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지금의 탄핵 심판 선고 지연 사태는 망국적 헌정 위기인데,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가 이런 망국적 헌정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만들어내고 있다. 지금이라도 마흔역 재판관 임명하지 않더라도 헌재가 스스로 결자 해지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인용을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태에서 윤석열을 복귀시킨다? 기각시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누가 수용을 하고 납득을 하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국민 다수의 법감정과 상식에 부합해야지 수용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파괴하는 결정이 나온다면 그걸 누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제 오늘 지나면 4월로 넘어갑니다. 이런 망국적 헌정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야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서 중립을 취한다는 언론이 너무 많고, 심지어는 맞을 짓 했네, 죽을 짓 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몽령 같은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임성수님, 저들은 국민과 국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 안에만 도덕과 정의가 있을 뿐이다. 민주주의 수호가 이리도 어려운 데 대한 참담함을 느끼지만 진보 진영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것이 없어요. 저 임성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은 이미 2017년, 18년부터 대한민국에는 주류 세력의 교체가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최후의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구태 기득권의 상징을 대통령으로 억지로 만들었어요. 자, 서울법대 서울 출신, 자, 검찰총장 출신, 그들이 생각하는 기득권의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자수성가, 비서울대, 변호사 출신,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보기에 주류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지금 주류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못 견디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 주류는 이미 교체가 됐고 앞으로 더 확실하게 교체가 될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권할 방법이,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거로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영남에서만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을 뿐 모든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승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길 수 없는 정당, 선거로서 대통령을 배출할 수 없는 정당, 선거로 국회 제1당이나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정당이 민주주의 틀 안에서 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정치 결사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의힘은 이미 불임 정당이 된 겁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당이 된 겁니다. 선거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고 스스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획득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달이 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이 반동 이렇게 후퇴가 심하면 그만큼 반발력도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5년 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윤석열 내란 세력과 동조했던 자들은 완전 비주류로 밀려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예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 헌법재판소를 대드락 상태에 빠졌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 많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전원일치 판결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한덕수에서 갈렸죠. 5대1 대 2로 갈리면서 헌재 전원일치 분위기가 깨졌구나. 그리고 한덕수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서 한덕수가 윤석열 파면 이후에 대행 역할을 할 사람이 그래도 그 최상목보다는 한덕수가 나으니까 한덕수를 복귀시키자. 약간 이런 판단이 깔려서 한덕수를 먼저 심판 선고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만 한덕수가 복귀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점에도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거 보니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이고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번 윤석열 탄핵 심판의 주심인 정형식이 주범일 것이다.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형식의 성향도 그렇지만 윤석열이 내란 사태를 일으킨 직후에 파면되기 전에 직무 정지되기 전에 정형식의 처형을 장관급 진실과 화해위원장으로 뇌물성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형식이 주범일 것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장 이 대드락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게 조한창입니다. 이 조한창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법관 후보로 3번이나 거론이 된 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사법농단에 연루됐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전혀 자격이 없다. 이런 자격 논란이 심각하게 일었던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결국 최상무기가 3명 중에서 조한창하고 정계선을 임명을 했는데 그때는 최상무기 2명이라도 임명한 게 다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와서 보니까 정계선을 집어넣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조한창을 집어넣으면 완전히 깽판을 칠 것이다. 헌법재판소를 불능으로 빠뜨릴 수 있는 적임자다. 라고 생각해서 조한창을 집어넣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개인 이력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올곧은 판사, 양심 있는 판사와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장인은 군사 쿠데타에 가담해서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간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한창 지금 헌법재판관이 이 모든 대드락 상태를 야기하고 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조한창이 그러고 있는지 정형식이 그러고 있는지 김복형이 그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부의 상황은. 하지만 이 조한창이 그러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력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동안 살아온 삶의 이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최상목이 왜 조한창을 임명을 했을까? 정계선과 더불어. 조한창만 임명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조한창, 정계선을 임명하는 것, 셋 중에서 둘을 임명하는 것과 아예 셋 다 임명하지 않는 것 중에서 조한창과 정계선을 임명하는 게 윤석열의 파면을 막는데 더 도움이 된다. 내란을 진압하는 걸 방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최상목이 2명을 지명을 했고 당시 여당에서는 최상목 너 2명 다 임명 안 해야 되는데 왜 임명하는 거야? 라고 일부 비판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사실은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한창은 만약에 우리 민주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런 의심이 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완용 역적입니다. 이 사람은 1965년생이던데 자, 지금 아직도 선고일 지정이 안 됐으니까 이르면 4월 3, 4일 이건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예상이죠. 자, 그동안 금요일날 주로 해왔으니까 또 금요일날 하면 4월 4일입니다. 3월 14일, 3월 21일, 3월 28일 이제 4월 4일로 넘어갔습니다. 일주일 더 넘어가면 4월 11일, 일주일 더 넘어가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입니다. 이게 윤석열 복귀 시나리오 아니면 뭐겠습니까 이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한덕수가 40여를 임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 극도의 혼란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한덕수가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대드락 상태에 걸려 있다면 조한창이 깽판을 치고 정형식과 김복형이 거기에 동조를 하든 3명이 동시에 깽판을 치든 어쨌든 대드락 상태에 걸려 있다면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40여 재판관이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4월 18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최소한 40여 재판관이 들어가서 일주일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들어가서 내일 선고에 참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4월 18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주 정도는 보고 선고를 한다. 선고 기일 지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내일을 넘기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제 온 나라가 대드락 상태에 빠져갖고 극도의 혼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가 정말로 자기의 공직자 생활을 명예롭게 마무리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후세의 역사의 역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결자 해지를 해야 됩니다.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자, 지금 벌써 4월 18일 넘기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저들의 술수는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뭐 99.9999% 윤석열 파면이죠. 이분들의 이력이나 그동안 판결 성향을 봤을 때. 자, 그래서 지금 4월 18일 넘기면 6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럼 윤석열을 파면을 못하는 거죠. 지금도 5대3 대드락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되고 문영배 이미선 퇴임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3대3입니다.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이런 칼럼 제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덕수가 윤석열 임기를 다 채우겠다. 윤석열 임기가 2027년 5월 9일까지입니다. 지금 2년 1개월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한덕수가 윤석열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게 실없는 농담이 아니라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초기에 최상목이 문영배,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던 그 상황을 가볍게 봤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이 모든 혼란의 화근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엉성해 보이지만 저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윤석열의 복귀 시나리오를 짰고 내란을 진압하려는 걸 방해하려는 시나리오를 짰는지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때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사태가 이렇게 큰 혼란의 화근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저는 약간은 우려를 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서 대드락에 빠질 수 있겠다. 5대3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우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가 3월 초에는 2월 말 3월 초에는 윤석열을 파면시키겠지. 박근혜 때도 윤석열보다 훨씬 헌법이나 법률의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있는 박근혜도 9대0 전원일치 파면을 했는데 설마 윤석열 전원일치 파면을 못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 헌법재판관들이니까 그래도 헌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그래도 저들이 최상목이 한덕수가 국민의힘이 그래도 나라 걱정을 좀 하지는 않겠냐? 전혀 아닙니다. 무슨 나라 걱정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나라 걱정을 하면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죠.